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6월의 마지막 녹화분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날 목요일인데요.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녹화하는 날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의 급락에 이어서 우리 한국 증시도 급락하고 하는 그런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2020년 하반기 장세를 좀 전망해야 될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또 지금 언론 매체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죠. 주식 양도소득세, 상법 개정안 이러한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두원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종사이버대 경인교수 계시죠? 강병욱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황 박사님이 피곤해 보이시는 거는 저거 때문에 양도소득세. 네,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네, 오늘 제가 점심을 오후 5시 30분에 먹었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점심 먹을 틈이 없더라고요. 점심 드실 틈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조금 갈라지고 있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제가 KB증권 김두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연구위원님이 이게 승진입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김두원 연구원님은 또 이제 신참 아빠가 되셔서 요즘 업무에 육아에 시달리시면서 조금 이제 피곤해 보이시는. 자, 먼저 시장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소장님 오늘 증시 보셨죠? 예, 오전장은 열심히 봤고 오전장은 오후장은 강의를 하다가 틈틈이. 예. 저는 3시 30분 무렵에 이제 그 시세판을 보고 있었더니만 그 전에 이미 개인들은 1조 넘게 순매수였는데 네. 딱 장마감하고 나니까 기관이 또 순매도가 1조 원이 넘었다고요.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참 우리 개인들 돈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유동성들이 몰려와서 우리나라는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고 미국은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어쨌든 지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돈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돈들이 많아서 이 휘발성이 강한 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변동성을 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거 이론이랑 이제 좀 매치시키긴 좀 어렵지만 다우 이론을 좀 가지고 매치를 시켜보면 다우 이론. 다우 이론이 이제 강세 시장에 세 가지 국면이 있고 약세 시장에 세 가지 국면이 있는데 약세 1국면에 가면은 이제 그 국면은 분산 국면이라고 해요. 분산? 네, 분산 국면. 그러니까 분산 국면은 이제 과열 국면을 지나가지고 이제 분산 국면이 되면은 먼저 그 주식을 사가지고 있던 전문 투자자들이 팔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래가 확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들어온 개인들이 이제 과열 국면에서 제대로 못 샀으니까 이거 이제 분산 국면에서 막 사는 거예요. 예. 그 요게 지나고 나면 이제 공포 국면이 오는 거죠. 공포 국면이 오면은 주가가 이제 급락한단 말이에요. 네. 개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왜냐하면 물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포기를 하게 되는. 여기 이제 지금 국면을 이제 다우 이론이랑 되게 완전히 매치시키기는 어렵지만 그걸 빗대서 보면은 아마 그런 국면이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전문 투자자는 팔고, 이제 사실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전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개인들은 그만큼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간 전망대 계속 이런 톤으로 패널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밀어드릴까요? 한 30조 정도 밀어드릴 테니까. 조금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시다. 네. 그런데 김두원 연구원님, 네. 지금 증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이었죠. 다우지수 1,800포인트 넘게 빠지던 날. 자, 그때 이후로 금방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때 이렇게 발생했던 갭을 채우지 못하고 그래 하다가 또 이제 결국 2월 24일 날 이제 미국도 한 단계 더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변동성이 커진 반면에 미국채 시장 같은데 오히려 채권 시장은 또 잠잠한 것 같아요. 그쪽은 특별히 뭔가 이슈가 없나요? 아니면 수급이
수급이 어떻게 팽팽하나요? 그쪽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인 자산군에 대해서 변동성은 팬데믹 이후에는 확실히 커진 국면은 있고요. 예. 다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연준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자금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6월 둘째 주 이후에 채권 시장은 좀 안정세, 반면 주식 시장은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최근에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 부재로. 모멘텀 부재라기보다도 시황에서는 다들 그래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두려움을 느낀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각 개인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깔고 가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이 없다라고 예견하기보다는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망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 KB증권은 이미 하반기 전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서 전망을 한 상태고요. 네. 다만 이제부터는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3월 달에 겪었던 경제적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재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만큼은 안 가고 그 안에서 봉합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후자적으로 아마 3월 말과 같은 급락 아니면 변동 이런 확대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 재발 우려가 물론 심각한 또 다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좀 더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 박사님은 지금 우리 김도원 연구위원님 말씀에 일단 방향성 자체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이제 우리가 많이들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위기가 오히려 잘 안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차 확산이 퍼졌을 때를 돌이켜 보시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조차 해외에서는 저거는 한국의 일이야 내지는 저것은 중국의 일이야 라고 그냥 선을 분명하게 그었었거든요. 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2차 유행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유행이 대유행이 온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2차 유행이 올 가능성, 2차 유행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1차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올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 많은 시민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인지 우리나라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대유행과 같은 그런 대유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국지적으로 갑자기 확산세가 빨라지는 그 정도의 그 현상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글로벌 팬데믹 수준의 대유행이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충격은 우리가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1450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차 대유행이 아니라 그냥 확산세가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가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주가 지수의 이제 하락폭, 조정장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장은 어느 때라도 다시 충분히 올 수 있고요. 2차선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000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당연히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규모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경제가 실물 경제가 지금 2분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3분기나 4분기에 2분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 이것이 뭐 2차 팬데믹이 오느니 안 오느니 그건 사실 논외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느끼는 악재의 강도예요. 악재의 강도. 네네. 그러니까 1차 팬데믹이 왔을 때는 공포스러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망자는 그렇게 심각하게 부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2차 팬데믹의 공포는 1차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확진자가 더 는다 안 는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시장이 느끼는 공포는 일단 두 번째니까 굉장히 좀 되게 그 순화돼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경제 활동에 제약은 있겠죠. 이런 점들을 이제 전제에 깔고
하반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어제부터인가 CNBC는 자꾸 그 조그마한 글씨로 계속 기사마다 강조를 하는 게 연준은 지금까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풀기로 했는데 막상 푼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뭐 한 6%대. 이런 기사를 갖다 자꾸 이제 한 줄짜리 쓰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2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를 보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지금 연준이 팬데믹 이후에 9개의 긴급 대출을 갖고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네. 했었는데 상당 부분 SMCCF 외에는 뭐 자금이 원활하게 제공되진 않았죠. SMCP,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에 마켓. 들어오는 회사채의 제공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규모의 뭐 증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유동성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물 경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은 사실 좀 요원해 보이는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연준은 이전에 하기로 했던 유동성의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다라는 1차 안도감은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준에서 자본시장 연구원에 계시니까 연준에서 일반 기업의 회사채를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요? 그건 저 아닌 것 같은데. 일반 회사채, 이제 어떤 종류의 회사채이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는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사주는 회사채가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이 임박한 그리고 부실이 구조적으로 누적된 그런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사채,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로 이런 회사채는 사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기는 구조조정이 이미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그런 회사채들은 연준이 매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네. 그런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연준에서는 사실 이번에 회사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여지고 자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낙인 효과가 찍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어려우면 연준에서 회사채를 사주냐.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는 많은 규모의 뭐 회사채를 사면서 돈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본시장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를 생각했을 때 이 낙인 효과가 있으면 오히려 그 기업에 더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풀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SMCCF가 제일 그러니까요.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지만 SMCCF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회사채를 사줬거든요. 그렇지만 PMCCF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발행 시장에서 회사채를 사주는 건데 여기는 페널티 금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이제 낙인 효과가 여기서는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페널티 금리를 지불하면서까지 회사채를 연준에 의존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면 이건 꽤 안 좋은 그렇죠. 상황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들이 미국에서도 실제로 퍼졌었기 때문에 PMCCF보다는 SMCCF에 의한 회사채 매입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늘 뭐 캐캐묵은 논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강병 소장님께서 제기하신 이 문제, 그러니 한마디로 연준이 그래도 되느냐라는 그 문제 제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뭐 연판장을 돌리는 게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섣불리 거두어 들이지 마라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뭐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야? 거기에는 모랄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지가 있죠. 아니면 시장의 논리는 다 어디 간 거야? 뭐 이런 식의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른바 경제학자들,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부터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 김돈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패드워처로서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일단 팬데믹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 기반자들이 실제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큰 위기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 이전에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당위성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줄 것인가 상당한 난관이죠. 난제고. 하지만 일단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 자체가 향후 안도감을 줬다는 것에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다시 한번 화제될 거고 또 하나의 글쎄요 데이터베이스로서 또 하나의 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저는 하신 말씀이 의견이 조금 많이 다른 편인데요. 연준이 그 SMCCF나 PMCCF 내지는 CPFF를 통해서 회사채나 회사가 발행한 기업 CP를 매입해 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신용위험, 회사채나 혹은 기업어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연준이 떠안는 구조였다면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모럴 해저드 이슈까지 들어가고요. 그 중앙은행의 건전성 이슈, 신뢰성 이슈까지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PMCCF나 SMCCF, CPFF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회사채 또는 CP 매입 프로그램의 신용위험은 연준이 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는 거죠. 중앙정부가 환안정기금을 통해서 연준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전적으로 미국 중앙정부가 떠안는 구조고요. 연준은 순전히 유동성만 공급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수단이 딱히 마땅치가 않으니까 일단 재원은 연준이 돈을 찍어서 마련을 해라. 대신에 관련된 신용위험은 중앙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방식의 회사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했던 거죠. 그동안 뭐 주간 전망대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또 중원 부원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또 황 박사님 말씀에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일종의 시드머니 비슷하게 이걸로 해서 한번 7배 내지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해주고 회사채 매입을 하라는 얘기가 한 적어도 뭐 띄어봐야 10%, 10몇 프로 정도일까 아니냐 하는 가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를 그렇게 7배 내지 10배 네, 맞습니다. 뭐 다 띄게 하겠어? 네. 10건 중에 한 건 정도 띄겠지? 그 띄면은 우리가 하는 중앙정부가 거고 책임져 우리가 줄게. 책임지고 네, 이러는 거죠. 말은 그런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팩트 전달에 그치지만 저는 가만히 보니 그 중앙정부가 책임진다니 결국 국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세금이죠.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뭐 그동안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발표 주체가 파워로장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파워로장이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저 재무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파워로장이 나와가지고 여차하면 회사채도 살 수 있다.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의 저 액션에.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발표 주체가 그렇다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만약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주간 전망대 네. 애청자라면은 우리 강명 교수님의 이 발언에 댓글을 한번 달겠습니다. 왜 교수님 주식 오르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라고. 저요? 저는 그 기분 좋죠. 왜냐하면 빨리 벌어서 세금을 좀 내야 되니까. 예. 왜 주식 오르게 해주겠다는 거 연준에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주식 올라간다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원칙이 잘 지켜질 때 주식시장이 더 탄탄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따 시간이 쫓길까봐 조금 질문 순서를 바꿔서 오늘 황 박사님 하루 종일 바쁘셨던 주식 양도소득세 네네. 뭐 발표 내용은 2023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내지는 원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 배려가 당연히 주어졌고요. 2천만 원까지는 면세 범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2천만 원 이하로 벌었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2천만 원.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벌써 거기서 딱 벌써 얍삽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한 1,950만 원 정도 수익 났을 때 털고 나와야겠네요. 그게 2천만 원 넘어가 가지고 한 20% 400만 원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3천만 원 수익 났다고 가정을 3천만 하시면 원, 2천만 원까지는 면세고요. 아, 그런 거예요? 1천만 원 남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20%가 그 부과됩니다. 정도? 그렇기 아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근로소득세 내기 싫어서 일 안 할 거야 라는 거하고 똑같은 좀 많이 벌어서 뭐 그래서 많이 내시면 되는 벌수록 거죠. 좋으신 거고요. 그렇죠. 일단 2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셔도 된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요 증가분에 대해서만 20%의 세금을 근데 저는 이제 내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좀 뜨악했던 건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그 증권거래세 그 체계를 양도세 체계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맞습니다. 그건 또 내비두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증권거래세제가 주식 양도소득세로 대체되는 게 맞거든요. 맞죠, 그게. 그렇기 네,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한 다음에 완전히 폐지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양도소득세는 물론 이제 면세 범위가 좀 높게 설정된 건 사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까지 설정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한 많아도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세팅이 됐더라고요. 정책 위반자들이 네. 증권거래세 0.15%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고육책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일단 생각을 하게 만약에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유지가 되고 도입이 돼버리면 그러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엄청날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 불만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천만 원으로 세팅을 하면 거의 95% 정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사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되실 겁니다. 95%가 손해를 보고 있을걸요?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환급제도는 없잖아요. 환급제도가 손익통상과 손실의 2월 공제 이게 환급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손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안 내시겠죠. 근데 내년에 예를 들어 3천만 원, 운 좋게 3천만 원의 수익이 나셨다면 2천만 원은 당연히 안 내시는 거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셔야 되지만 작년에 마이너스 1,000만 원 낸 게 있으니까 결손나게 2월 돼서 예, 2월 돼서 3천만 원 수익을 내셔도 한 푼도 양도소득세 안 내십니다. 전 법안 내용을 안 읽어봤는데 그 2월 시키는 거는 1년 3년까지. 3년까지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셨네요. 해결됐네요. 한번 그러면. 그러면 3년 동안 잃고 한 번에 빡 벌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잘 원래 토론 안다는데 정말 좀 궁금해서요. 저는 뭐 정치색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세와 양도세의 대체 가운데 큰 변화기 있습니다. 과도기 있고. 그러면 2천만 원과 3년 유예가 한시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3년 후에는 한시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이게 계속 지속될 것 대부분의 국가가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고 가장 작게 해주는 국가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이 3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3년 따라서 3년으로 세팅을 해준 건데 양도소득세제가 유지되는 동안 이 손실의 2월 공제가 취소 그러니까 다시 없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단기간 안에 조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제 조금 낮춰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세제당국이 2천만 원을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이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양도소득세 안 내나요? 기관은 회사들이 기업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이거는 기관의 소득이 법인의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다 금융회사들이죠. 외국인들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와 조세 협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습니다. 거의 200개 국가와 우리나라가 지금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예. 그 조세 협약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본국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온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을 벌어들였으면 우리나라 세제당국에 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방식인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미국 가서 양도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면 미국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내는 겁니다. 채권 투자해갖고 벌어도 세금 내나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내는데 앞으로는 내게 됩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 소득은 예, 이자 소득은 내야죠, 지금 이자 소득으로 내는 거고요.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로 지금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하기야 뭐 채권도 굳이 주식처럼 캐피탈 게인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지금 면세입니다. 그 양도소득세 그 과세 금액을 할 때 배당 소득은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뺍니다. 네, 그렇죠, 배당 그렇죠. 소득과 네. 이자 소득은 양도 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그건 소득 따로- 체계로 따로 가져가는 그 가는 세법이 거고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은 따로 합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로 가버리는 거고요. 오늘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들이 많더라고. 배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데 아니 배당 소득세를 낼 텐데 그게 왜 양도세에도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건 완전히 별도의 그렇죠. 이제 소득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건 절대 증세가 목적이 아닙니다를 몇 번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왜 하는 거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왜 물리는 거죠? 일단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거래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점은 손실이 났을 때도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거부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거래소는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떤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증권거래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가 됐고요. 아시아권 국가, 그러니까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 정도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 영국이 증권거래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미국도 폐지했고 일본도 폐지했고 호주도 폐지했고요. 원래 조세정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손실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정당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세금이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도입될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70년대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때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목적이 뭐였냐면 주식시장에 투기적 거래가 너무 많다. 거의 이제 정상적인 투자자보다 투기적 투자자가 오히려 더 많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 수요를 조금 억제해보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하려면 양도세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양도세를 도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추적이 돼야 되잖아요. 아,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죠. 당시에는 이게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이 행정 시스템, 조세 행정 시스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안 그래도 이제 투기적 거래도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원도 확보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증권거래세가 도입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는 주식 거래가 폭발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에 20조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를 제외하고 이전에 한 10년 동안의 주식 거래 행태를 보면 계속 주식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주식 거래가 줄어서 우리가 오히려 투기적 거래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라 너무 거래가 많이 줄어서 시장 유동성이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거래세가 유지가 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인 거잖아요. 거래를 더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완전히 양도소득세제로 넘어가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주장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결국은 증권거래세는 계속해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 사실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 사실은 나왔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0.15%에서 지금 거기까지만 딱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쉽죠. 아마 저기 그 미루어 보건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쭉 있어 보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이제 주식 양도세 이걸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채택이 안 되고 거래세를 쭉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세는 걷기가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막 돌아가면서 들어오니까 뭐 증권거래세 세수 규모가 만만치 않은. 네, 지금 2018년도에 6조 걷어들였고요. 그러니까요. 2019년도 작년에는 8조 걷어들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거래량이 폭발하는 네. 바람에 12조가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포기를 할 수 있는 정책 기반자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증권거래세가 여태 폐지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큰 이유입니다. 이유죠. 네. 그냥 돈이 알아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로 바뀌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해에는 양도소득세가 확 들어오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들어오는
따라서 세수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하도 뭐 법으로 규제로 들이대니까 뭐 21번째인가 뭐 22번째인가 뭐 이제 부동산 회차도 막 잘 안 외워지는 이제 집 한 채 살려면은 은행 가서 부동산 전문가하고 상담만 한 2시간은 해야 뭐 대충 할 세상이 왔는데 하다 보여. 그러면은 파생 거래해서 버는 것도 세금 냅니까? 이제 양도소득세제로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파생 상품 거래, 채권 거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ELS 거래하시면 ELS도. 네, ELS 거래하시면 그냥 그것만 받고 끝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ELS까지 다 이제 금융 투자 소득의 범주로 편입이 돼서 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세금을 내더라도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세금 좀 내봤으면 돈 좀 벌어서 세금 좀 내봤으면 주식만 하면 판판이 깨지니 뭐 농담이고요.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요즘에도 손해 많이 납니다. 요즘에도요. 그럼요. 그 변동성을 깎으로 타면 이 장에서 깡통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건 뭐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한테 아니요, 해당하는 아니요. 그게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원래 주식 시장이 급락할 때나 네. 아니면 급등할 때는 크게 사고가 나질 않아요. 근데 최근처럼 이제 주가가 좀 정체되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게 될 때 네. 이때 종목을 깎으로 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사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장에서 저기 그 깡통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안 좋은 종목만 갈아타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 막 저기 순환매가 돌고 할 때는 우리 집에 이사를 다녀보면 이사할 때마다 이사 비용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가 막 돌아갈 때는 진득하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보면 옆에 게 올라가니까는 이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사 갔다가 또 갈아타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변동성 장세에서 깡통이 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이 정도면 대충 뭐 정리 잘 될 것 같아요. 정리는 잘 됐고 그러면 우리 강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상법 개정안도 이슈가 되고 있던데. 상법 개정안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저 질문지를 받고 네. 좀 봤더니 한 6가지 정도의 저기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다중대표 소송제. 다중대표 소송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모회사에 저기 그 주주인데 자회사에 저기 그 저 대표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저기 징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집중 투표제는 뭐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집중 투표제는 뭐죠? 예를 들어서 안건이 3개면 내가 그러면 저기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3개의 표를 한쪽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주주총회 가면은 각각 안건마다 하나씩 예를 들면 이사선임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3번을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각각 한 번씩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유권자가 3개의 투표를 한 번에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집중 투표제. 그다음 이제 이사 해임 요건을 마련하고 또 사회이사 독립성권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저기 이 분리선임, 예, 그리고 전자투표제 도입.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좀 만시지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 저기 도입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저기 언론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업이 모두가 다 상장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장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기 이 회사를 운영할 것 같으면 왜 상장을 하냐고요. 상장 기업이 돼서 다중으로부터 돈을 저기 조달해 갔으면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비근한 예로 횡령을 한다든지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상장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건 영업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지배구조 이야기가 나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의사결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지배구조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이사. 근데 사회이사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저기 모르긴 몰라도 연봉이 한 5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주는 거냐? 그거 저 회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 사회사가 갖고 괜히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가외돈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마다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거수기 노릇한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저기 그 회장님 저기 그 말씀에 따라서 좀 할 것 같으면 주주들의 이익은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저기 이거보다 더 강화를 시켰으면 강화시켰지 물러설 곳은 없다. 저는 그래요.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상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 같이 쉐어링 하는 건데 거기 와가지고 돈은 다 자기네가 다 조달해가 놓고 거기에 걸맞는 품위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대부분의 언론, 상당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재계가 이러한 점을 우려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좀 엄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과도한 걱정인가요?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형태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사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중요한 이슈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주주의 이해관계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이 사실은 통용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비용으로서 쉽게 말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그동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단순히 시장 원리, 다시 말해서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을 따라버리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많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한 30%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건 그냥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 일의결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유가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일주 일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형태로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왔고요.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긴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단기간 안에 빨리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을 지금 이거는 훼손하는 방식의 정책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다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일반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대립하는 관계로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승리할까요? 대주주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주주가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 내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냐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혹은 법 개정에 의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물론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완비가 돼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퇴출되는, 우리 예를 들면 분식회계를 했다. 과거에 앨런이나 월드콘 같은 경우 보면 회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깜냥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면은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자본주의를 이제 대중자본주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 대중자본주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나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대중들이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이 너무 짧게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께서 네. 삼성전자를 100주로 가져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봤습니다.
총 발행 주주가 몇 주입니까? 10억 주가 되잖아요. 그중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주총회 좀 오시죠. 라고 이제 주총 소집 통지서를 받았어요. 가시겠습니까? 아, 백주. 아, 요새 주가로 백주. 예. 옛날 300만 원 할 때 백주 말고. 아,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 뭐, 백주 갖고 그거 가서 뭐 경비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제 농담으로 갤럭시라도 한 대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주총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자기의 어떤 저기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저기 그 대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기 나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저기 그 시장 원리를 갖다 댄다면 뭐 저기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 윤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업이 윤리적일수록 더 저기 그 주가가 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지금 회사들이 상장 폐지당하고 막 날아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주주들이 아까 저기 지속 가능성 그 말씀하셨는데, 주주들이 잘 저기 저 활동을 하고 있어야지 기업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주주들을 맨날 저기 그 개미 털듯이 다 저기 털어내버리면 나중엔 누구하고 같이 저기 그 기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사회가 저기 그 투명할수록 전체적인 주가가 올라간다. 예. 그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부정이 있게 되면 그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그 TV를 보시는 주주분들도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자투표제는 상당히 괜찮죠. 중요한 의미가 네, 있다고 볼 괜찮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모든 게 이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언택트가 지금 대세가 되어 버렸단 이미 대세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전자투표, 주주총회를 전자투표제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필연적인 사회적 변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전폭적으로 조금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 이슈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댓글란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개진할 만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은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이상과 현실 또 어떤 그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그 순기능에 비해서 또 늘 따르게 돼 있는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어디나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갔을 때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어느 세월에 경영하고 어느 세월에 일하고 뭐 맨날 이런 걸로 시달리다가 세월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 과거에 또 약간 그런 좀 외국계 자본들 중에 약간 거무튀튀한 애들한테 좀 시달리기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넘어가시려고 신중하기가 거의 옛날에 뭐 그리스폰급이에요. 우리 김도원 연구위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도원 연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 연준이 말은 해놓고 아직까지 안 쏜 돈이 얼마냐. 이것만 하더라도 장이 빠져도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요새는 하루나 이틀도 안 기다리고 그냥 반나절 만에 좀 밀렸다 싶으면 득달같이 들어오고 하는 게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뭐 더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어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쉬워지긴 쉬워진 것 같아요.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 장이 이렇게 상당히 강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저축 안 한다 이해되더라고요. 이런 금리에서 그렇죠. 저축할 바에야 차라리 배당만 받아도 주가 안 올라도 하는 차원에서 그냥 따박따박 옛날 적금 들듯이 주식 사 모으는 사람들. 그냥 뭐 부동산 여기서 튀기고 저기서 튀기고 해서 이게 따뜻한 노후가 확보된 우리의 사모님들이 지금 이런저런 규제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돈 그 해오던 가락은 있고 이걸로 이제 주식 들어오고 그런 이게 외국인이 안만 팔고 기관이 안만 팔아도 이게 이제 빠지지 않는 장이 된 거다.
그 논리에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하반기 요즘 워낙 증시가 가장 이제 시장의 이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증시는 좀 밀리더라도 큰 걱정은 없는 2020년 하반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조정 장세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정이라는 게 이제 지난 3월과 같은 그런 이제 폭락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 돈을 많이 안 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푼 건 사실이거든요. 대차 대표 매입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예.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그러니까 2월 말 대차 대조표랑 6월 말 대차 대조표를 비교를 해보시면 약 3조 달러 가량 증가를 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7조 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4조 좀 못 되던 게 7조. 7조 지금 예, 달러까지 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상으로는 물론 이제 대차 대조표가 정확하다는 가정이죠. 예, 이제 가정 가들도 안 정확합니까? 정확하다고 믿죠. 시장은 믿습니다. 설마 연준이 분식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마 연준이 분식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차 대조표 상으로는 일단 연준이 돈을 많이 푼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주로 국채 시장에서 더 훨씬 더 많이 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드캡 같은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채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푼 건 사실이고요. 재정 자금을 계속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연준이 돈을 풀면 일반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 시장으로도 넘어오고요. 주식 시장으로도 넘어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은도 계속해서 돈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 이전 사태랑 지금이랑 그 풀린 유동성의 양을 비교를 하면 지금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아까 21번째, 22번째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게. 21번째든 22번째든 일단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이제 종부세, 보유세 강화되고 굉장히 강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 굉장히 거의 수도권 경기도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조정지구로 다 지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부동산 가격이 쉽게 오르기는 조금 어렵다. 워낙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 자체를 굉장히 지금 틀어막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조금 오르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금들은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ELS 시장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ELS 뭐 사고도 많이 운영 잘해야 할 터졌지만 텐데. 예, 사고도 많이 터지고 이랬지만 그래도 지금 ELS 4% 5% 나오는 ELS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0.5% 예금 금리 받느니 그냥 ELS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ELS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ELS 쪽으로 이제 다시 흘러가는 유입되는 자금은 이제 앞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주식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조정 장세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 설사 코로나의 2차 확산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조정 수준의 주가 하락,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완만한 속도의 가격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선 연구님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러니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는 이젠 다 알아요. 세상이 다 알아요.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풀렸으니 돈값이라 할 수 있는 금리는 오를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왜 인플레가 안 나와요? 뭐 팬데믹 이후에 여의도에 저같이 이제 실물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논란이 있었죠. 디플레냐 인플레냐. 네네. 뭐 유효수의 둔화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유동성 통화 확대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것이냐. 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대급으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인플레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요원해 보이고요. 연준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말로 일단 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 KB증권도 자체 전망을 좀 해보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을 것 같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기존의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산출물 갭이 플러스로 전환되기에는 좀 요원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는 항상 투자는 좀 빠르죠. 최근에 이렇게 자산가들을 만나다 보면 오히려 문의가 많으세요. 금에 대해서. 금.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다들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인 거는 오케이. 하지만 남들보다 좀 빨리 인플레이션을 감지해서 그것에 유용한 자산인 금을 내가 조금 싼 가격에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팬데믹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의 우상향 기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조정이 있다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또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안전자산의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도 동반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금이 양방향이 같이 가는 포트폴리오가 꽤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자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금이에요. 그렇죠. 네, 되게 올 들어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금 하나만 올라가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금을 꼽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금태환이 깨지면서 달러하고 금하고 괴리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달러가 가장 되게 강력한 안전자산이었는데 지금 달러는 막 풀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인플레이션이 그 생기지 않는 이유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돈이 그 본원 통화가 많이 풀렸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더라.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봤던 거예요. 네, 네. 미국도 보면은 고용하고 인플레 그 지표를 가지고 봤는데 고용은 달성이 됐는데 인플레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스탁으로 이렇게 저기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게 돌아야 된다. 돌아야 되는데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이 돌지 못하니까 일단 안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빵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빵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저기 그러네요. 사업 걔들이 전부 형태죠. 디플레이의 주범들이네요. 뭐 주범이라 해야 주범이라고 되나?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그들이 주범은 좀 약간 뉘앙스가 나쁘고 그들이 주도했다 좋은 뜻으로 하려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이노베이션을 만들어서 트랜자ction 코스트가 낮아진다. 또 영어가 들어가니까 좀 낫네요. 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라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반동이 아닐까. 달러에 대한 반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4, 50년? 요 정도 지금 이제 달러한테 저기 그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 이 달러라고 하는 게 신용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신용화폐는 이 발행자가 모러시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저기 기업 부도나기 전에 막 저기 어업 남바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기축통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극심한 반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외환 딜러라 치시고 네. 달러 숏을 치고 무슨 통화를 롱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그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만약에 달러가 약세일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외환 딜러 입장에서 달러 매도하고 뭐를 사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의 어떻게 보면 패권의 연장선상에서 쭉 보면 뭐 금화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다만 또 트레이딩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대체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는 항상 퀘스천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도 달러 숏이라면 너무 낮아졌던 신흥통화의 일부 단기간에 롱 아니면 또 유로 하겠죠. 유로화. 아니 나는 달러 팔고 위안 사고 싶은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1도 없어요. 그 폐기가 돼 있으니까. 패거도 패거지만 둘 다 종이 쪼가리고 둘 다 말씀하신 대로 피아트 머니예요. 뒤에 뭐가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나는 그 등소표란다 그 마오쩌둥 그보다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더 좋더라. 그게 돈 같고 그건 어디 가도 통할 것 같고 유로는 뭐 안 찍어냅니까 지금? 찍어내죠. 다 규모가 보면은 그거다 뭐 곱하기 유로 달러 환율 곱하면 달러보다 더 뿜어대는 상황인데 그러니 뭐 하기 좋은 말로 뭐 요즘 스티븐 로치부터 해갖고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뭐 골드만삭스도 달러 약세 때문에 금사라 그러고 뭐 스티븐 로치 같은 분은 뭐 한 달러가 이제 폭망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확 다가오질 않으니까 그러고 뭐 서울에서도 그래서 싶어서 달러 매도만 치면은 자꾸 다치니까
그게 이제 지금 그 뉴노멀 시대의 고민이죠. 왜냐면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abnormal이에요. 어브노말. 예, 예. 예, 그러니까 abnormal. 원래는 저기 그 노멀 상태가 돼야 되는데 노멀이지 않으니까는 뉴노멀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비정상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던 사고를 가지고서는 지금 저기 자산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아. 그래서 아마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세대들이나 손자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를 저기 반출해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미친 시대를 살았구나. 이런 저기 평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김도원 연구위원은 그러면 저기 기관들하고 컨택하시면서 기관들은 또 상당 부분 그 묵직한 돈을 갖다가 그렇다고 펑펑 재수만 좋으면 뭐 한 달에 막 따블도 나는 주식에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모든 돈을. 그러면 채권에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관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뭐 포트폴리오 상의 자산 배분이라 그러면 많은 비중을 가져가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저한테 바라는 것은 향후 전망과 추세입니다. 향후 전망과 추세.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방송일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선진국 사회에서는 3월부터 팬데믹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큰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네. 실물 경기는 어찌 보면 이전 추세의 복귀가 사실 저희 분석으로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새로운 또 잠재 성장률이 거기 맞춰지면서 슬로프가 좀 낮아지겠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반기까지의 저희 매크로콜은 그래도 부진하다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콜을 많이 드렸었는데 하반기 가면서는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결국 2분기 GDP가 하나의 정점일 수 있는데요. 완만하지만 또한 요원해 보이지만 리커버리 쪽에 가닥을 잡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게 또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거기에 파생되는 뭐 유동성 효과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격의 슬로프라든지를 쭉 연결해서 생각할 때 상반기와 하반기는 이제는 회복이다라는 쪽에 가닥을 잡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MF가 이번에 내놓은 거 박사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IMF 경제 전망, 네네. 성장률 전망치 뭐 월드와이드 마이너스 얼마? 4.9. 4.9. 네. 애초에 마이너스 3으로 봤다가 네네. 2달 전에. 네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4.9가 나오는 해에 그냥 그런 해라서 채권 가격이 안 빠지고 그나마 이렇게 버텨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와중에 그런 데 보니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것도 뉴노멀 내지는 abnormal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주식 오를 때는 채권 떨어지니까 그 주식하고 국채 금리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요새는 어쨌거나 디커플링 아닙니까? 채권 가격이랑 주식 가격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채권도 오르고 현상들이 뭐 나타나죠. 주식도 오르고. 그래 뭐 언놈이 위험이고 언놈이 안전인도 없는 거예요. 네,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실 참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어렵죠. 강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고 빠질 때마다 삭가요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펀더멘털이 따라주지 않는데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빨리 이제 그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펀더멘털하고 이 유동성 효과 때문에 저기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식 시장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튤립 투기 할 때도 튤립 투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몰리기 시작하니까는 네덜란드에서 한 3년 동안 투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 안에 있으면 이게 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경제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롱텀리는 맞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괴리가 생기는 그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경제 지표가 이런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제가 뭐 저기 가르친 선생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그렇지만 이제 같이 미칠 수밖에 없다. 예. 그 같이 미치는 국면에서는 같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항상 저기 그 엉덩이를 좀 빼고 여차하면 저기 빠져나올 수 있는. 근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 국면 이후에 자꾸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스닥이 된 거야. 만스닥이 됐죠. 만스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돈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돈의 생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심은 이 이익 남바가 찍히는 종목 쪽으로 가야지 당해도 덜 당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떨 땐 재미삼아 이렇게 다우 30개 종목, 뭐 나스닥에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스타급들 이렇게 쭉 차트 두루루 하다 보면은 오른 놈 몇 놈 없어요. 그 주구장창 오른 애들은 소위 말하는 빵 이런 애들이지. 나머지 이렇게 뭐 전통적인 뭐 엑센모빌이니 뭐 보잉 이런 것들은 너무 뚝 떨어져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쭉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뭐 40~50%가 나와서 그런 거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전에나 꽤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우리 김돈 연구위원 그때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를 때 왜 들어갔어요? 짭짤하게 재미 보셨다며.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 뭐 또 상당히 또 훅 치고 나왔죠. 내가 조심스러운.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왔어 내가. 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법적으로 뭐 주식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요. 그래서 안 한 지는 꽤 됐는데요. 다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투자에 있어서 거부감은 상당히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판단하기 전에는 경험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네, 뭐 많이 붐이 일어나기 좀 훨씬 전에 네, 뭐 관심을 좀 가졌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네. 그러면 그 우리 보는 비트코인 이렇게 로켓처럼 날아갈 때 네. 평소 취향이 이렇게 날아갈 때 추격 매수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뭐 모든 뭐 삶의 방향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과 맞으면 거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더 힘을 실고요. 제 생각과 다를 때는 오히려 뭐 회수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방향으로 자산 가격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이익을 실현했으니까 물러서자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되는데 왜 주저하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피라미딩 하시네요. 피라미딩. 우리는 물타기. 김용건 저기 그저 피라미딩. 피라미드는 올라갈 때 더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 사는 거. 그런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질 때도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건 물타기. 물타기고요. 올라갈 때 더 사는 건 피라미딩. 피라미딩. 어느 쪽이십니까, 소장님? 저는 그냥 그 엉덩이가 무거워서 한 종목 사면 쭉 앉아 있습니다. 한 5년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옛날에 막 이사 다녀봤더만 별로. 그렇죠. 구간이 명관인 거죠. 근데 요즘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 매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순위를 보실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소위 이야기하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대거 그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올라왔어요. 그럼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불리는 NC소프트도 지금 이제 시총 20조에 올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구조 자체가 동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언택트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제 그 움직임, 요즘 보면 뭐 한전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그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 변화를 잘 좀 지켜보시라. 그러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꼭 거기 있는 게 아니라도 이제 그 같은 산업에 있는 산업 자체가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 전체는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거기에서 아마 이익이 잘 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주간 단위로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김돈 위원께서는 피라미딩이라고 설명해 주신 그런 어떤 투자 철학을 말씀해 주셨고 시가총액 20위 안에서의 그 순위 변동을 지켜보라. 이거 상당히 되고. 예, 우리 황 박사님 클로징 멘트입니다. 하반기 전략. 하반기 전략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내지는 이 종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투자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내가 했던 예측이 틀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틀릴 수 네네. 있거든요. 따라서 예측보다는 대응 방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루하루 조금씩 투자를 이어가시는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언택트가 대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주의 강세는 상당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괜찮은 종목들, 요즘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거든요. 잘 나가는 주만 맞습니다. 잘 나가고 옛날에는 저가 매수, 그러니까 낮은 싼 주식들도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상승 기회들이 항상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갈수록 이런 주식들은 더욱더 소외를 받는 쪽으로 많이들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승이 가능한 성장주들을 몇 개 선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 1년 후, 2년 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한 달에 몇 주씩 사서 모으시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1년, 2년 쌓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따져볼 건 많습니다.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 It's over 했던 것이 평소 좀 나대기 좋아하는 피터 나바로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이었을까? 혹시 여기에 무슨 복선이 깔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지금 투표하면 거의 재선은 물 건너가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11월 이전까지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 판세대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놈의 확진자 수 그래프하고 백신과 관련된 거는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그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원웨이로 달려오던 시장이 조금 6월 들어서 좀 이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장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섣부른 예견보다는, 그러나 아까 김준정 군 저는 오늘 아까 그 말이 좀 꽂히네요. 잘 가고 있는데 내가 왜 나와?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대화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고 저희 주간 전망대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